뉴스 속으로. 불법 이민자가 연방정부 단속을 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체포된 위스콘신주의 해나 두건 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중동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순방을 하면서 국제 분쟁 종식을 원하는 이유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동 순방 중이고 지금 오늘 아침에는 또 카타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뭐 낙타가 지금 뭐 호위하는 장면들이 지금 TV 장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다니면서 국제 분쟁 종식을 원하는 이유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뭐 소식이 있습니다. 네, 저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유달리 국가 간의 전쟁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하는 태도를 이어왔습니다. 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제 분쟁에 대한 태도가 전쟁을 끝내기보다는 전쟁 명분에 근거해서 국제 원조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됐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모든 국제 분쟁을 트럼프 본인이 극도로 혐오하고 또 분쟁을 끝내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해결책이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 그의 막대한 재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재산이 많기 때문에 방산업체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또 평화를 이룸으로써 전 세계에 막대한 건설 그리고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자 지구 주민을 내쫓고 그 자리에 주민들을 추방한 뒤에 휴양지를 건설하겠다, 이런 말까지 해서 파문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고방식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록 돈 관련 문제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국제 분쟁에 대한 전쟁을 모조리 빨리 끝내야 된다, 이렇게 평화 애호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노벨 평화상 수상을 염두에 둔 정치적인 제스처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4년째 접어들었는데 끝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인도, 파키스탄이 물 분쟁을 일으켰고, 또 중동의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평화협정 거의 단계까지 가다가 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곧 해결하겠다 이렇게 장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귀추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곧 해결이 언제쯤 될까요? 그 실행력이 본인이 어느 뭐 정도 될까요? 작년부터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늦어도 일주일 안에 다 끝낼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기자들 앞에서 사실은 그 어법이 좀 과장된 것이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동 순방을 계기로 중동 지역의 미국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다시 고취를 시킨다면은 그래도 트럼프가 한두 가지 전쟁은 일찍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두 번째로 재임하고 있는 4년 안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 이런 욕망이 대단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을 중재한 것은 합격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휴전이 자신의 공이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인도 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의 로이터 통신이 미국 인도 파키스탄 고위 관계자 14명과 인터뷰를 가져서 세 나라 정부 공개 발언을 종합해서 보도를 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이 파키스탄 인도 분쟁 해결은 미국이 사실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맞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그런 중재 역할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나흘간의 중동 순방이 끝나면은 바로 이 두 분쟁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게이지먼트, 간섭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동 방문을 통해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중동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를 좀 더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지금 뭐 그 오래된 제재도 어제 다 해제를 해버렸고, 시리아 지금 뭐 그 수도는 완전히 지금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네, 네, 트럼프 뭐 덕분에 시리아도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주민들 사이에서 팽배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이란도 지금 뭐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유화적인 정책을 지금 내놓으면서 핵만 좀 포기를 해라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시리아 보고도 뭐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라 뭐 이란 보고도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같고 또 지금 뭐 카타르 도착해서도 저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물론 뭐 많은 지금 저 뭐 비행기 뭐 보잉 항공기를 그렇게 많이 오더를 받았다라고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중동 평화를 위해서는 지금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은 지금 좀 문제가 생긴 게 뭐 이스라엘을 지금 약간 좀 빼돌린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나 지금 이스라엘 대통령이 혼자 막 나가는 그런 이제 작전을 구사하고 있으니까 아예 외면시하고 하마스와 뭐 비밀 협상에 뭐 지금 인질도 한 명 석방을 받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뭔가 이게 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그래도 중동을 위해서는 뭘 하긴 하고 있구나.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중동 평화가 어느 정도 좀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 희망감이 생기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게 이게 또 노벨상 받기 위한 어떤 작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역대 어느 대통령 지도자보다 친 이스라엘 행보를 걸어왔죠. 그리고 사위도 유대인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스라엘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독단주의로 나가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제외를 시키고 따로 협상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은 향후 종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한 30점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50점대로 도달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두 개 더 국제 분쟁 종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여분이 있다면 올해 또는 내년 아니면은 그의 4년 임기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노벨 평화상이 수상될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어딥니까 튀르키예에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회담을 가져왔습니까? 네. 근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푸틴이 만일 내일 꼭 좀 와서 직접 협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에서 그쪽으로 가서 한번 참석해 보겠다라는 의사를 지금 오늘 아침에 밝힌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렘린 궁에서도 지금 푸틴 대통령의 내일 일정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은 있지만 밝힐 수 없다. 함구를 하고 있는데 이 세 정상이 한 자리에서 만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내일 만일에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노벨 평화상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죠. 거기서 종전 협상만 맺어진다 그러면은 네, 국제 분쟁 중재자로서의 트럼프의 강력한 이미지가 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 이민자가 연방정부 단속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로 체포됐던 판사가 이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연방 대배심에서 위스콘신주 밀워키 카운티 순회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해나 두건 판사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두건 판사는 지난달에 연방 요원들의 업무를 방해시키고 특정 불법 체류자가 발각되고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은폐한 혐의로 체포가 된 바 있는데요. 연방 대배심은 검찰이 중대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거치는 제도입니다. 검찰 측 수사 증거를 듣고 비공개로 심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기소를 이제 한다고 발표를 한 것인데 강경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검찰의 두건 판사 체포를 두고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 옹호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측과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공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마치 대한민국 상황과도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건 판사 체포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려는 연방정부 노력을 지방 공무원이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트럼프 정부의 경고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지방의 평범한 법조인이던 두건 판사가 이렇게 전국적인 논란의 주인공이 된 계기는 뭡니까? 예, 바로 지난달 18일인데요. 멕시코 이민자 에두아르도 플로레스 루이스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사전 심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연방 수사국 FBI가 기소장을 보면은 당시 여러 기관 연방 요원들이 두건 판사의 법정 바깥 복도에서 이 루이스를 체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원들은 법원 경비원들에게 이 계획을 알렸는데 두건 판사가 이 요원들을 알아보고 화가 나 있었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판사가 법정으로 돌아와서 플로레스 루이스와 그 변호인을 공통 입구가 아닌 비공개 구역으로 이어지는 다른 출구로 안내해서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BI는 이 두건 판사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들을 다른 문으로 내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루이스는 법원 밖으로 나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마약 단속국 요원이 그를 알아보고 추격전 끝에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이 용의자가 12년 전에 미국에서 추방이 됐고 복귀 허가를 요청하거나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 불법으로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건 판사 측에서는 체포가 된 뒤에 변호사 그리고 판사로서 평생 법치주의와 원칙을 준수해 왔다. 향후 법정에서 무죄가 입증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두건 판사의 직무를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을 했고, 두건 판사는 오는 15일 법정에 나와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변론할 예정입니다. 네. 이 사태가 사법권 독립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좀 커질 그럴 조짐입니다. 네, 불체자를 도왔던 일이 사법 독립 논란 속에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 판사로 재직 중이던 해나 두건 판사 사태에 대해서 사법계는 물론이고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한 파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건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을 한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이 이민 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이어야 되는 판사가 불법 체류자에게 추방 절차 회피에 대해서 조언을 하거나 아예 이 소재를 숨겨주는 일이 정당하냐,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법권 남용이라는 공화당 측의 지적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이탈을 넘어서 이민 정책 정치화 문제를 둘러싼 경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민자 보호 그리고 법 집행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연방 사법부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건이 지금 우리 한인 사회에도 불체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번 사건에서 판사가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을 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인데, 어쨌든 이 두건 판사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수사당국에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수준이 아니라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가 되고 있는데, 연방 법무부가 두건 판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데 그치지 않고 기소까지 하면서 일파만파 파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도 이 사건을 두고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1989년도에 친부모를 총으로 쏘아 살해해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이 메넨데스 형제가 이제 50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종신형이 지금 이 50년 이상 종신형으로 감형이 확정이 되면서 복역 35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달걀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LA의 모든 로컬 뉴스는 이 메넨데스 형제의 이 감형 소식이 탑뉴스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루 종일 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이게 어떤 재심 결정이 내려진 겁니까? 1989년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 메넨데즈 형제 사건과 관련해서 35년간 복역한 두 형제가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지금은 57살이 된 라일 메넨데스 그리고 54살의 에릭 메넨데스의 형량은 원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었죠. 그런데 이걸 50년 이상 종신형으로 감형한다고 LA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의 마이클 제시카 판사가 어제 판결했습니다. 네. 50년 이상 종신형이면은 50년 이상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가석방 자격을 얻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서 이 형제는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네. 그의 석방 가능성까지 열리게 됐는데요. 이 가석방 여부는 향후 캘리포니아주의 가석방위원회가 판단하고요. 첫 가석방 심사는 6월, 그러니까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 메넨데즈 형제에 대한 가석방 여부에 관해서는 정말 그동안에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사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형량 감형을 결정하게 된 겁니까?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건 아니고요. 이 형제들이 감옥에서 나름 좋은 행실을 보인 게 가까운 친척들 또 많은 감옥 간수들의 증언으로 공개가 됐고 그게 그렇게 판사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제시크 판사는 어제 법정에서 이들이 석방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그건 자신이 결정할 일도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이처럼 밝혔습니다. 네. 이들 형제가 지난 35년 동안 충분히 복역했고 이제는 가석방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판사는 형제의 복역 태도, 교도소 안에서의 선행,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형제는 교도소에서 장기 재소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사정이 딱한 여러 동료 재소자들을 도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메넨데스 형제의 범행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넷플릭스 드라마 보시고 아시겠습니다만 라일과 에릭 메넨데스는 1989년 당시 각각 21살, 18살 나이였는데요. 그때 베벌리힐스 자택에서 부모를 산탄총으로 살해했습니다. 형제는 체포 후에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만 자신들을 수년 동안 성적으로 학대해온 아버지 또 이걸 보고도 묵인한 어머니 이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범행의 동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 상당히 떠들썩했었습니다. 맞습니다. 1989년도가 우리 라디오 코리아가 개국한 해였는데 네, 그래서 예. 그때 로컬 뉴스에서 이 기사를 다뤘던 기억이 상당히 지금도 생생한데 예. 당시 검찰의 입장은 어땠고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어요? 검찰은 형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또 형제가 부모의 막대한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배심원단은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형제는 1996년 각각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해왔습니다. 네, 그랬던 그 사건이 다시 이 시점에서 주목받게 된 배경은 뭡니까? 2023년에 방영된 다큐멘터리 시리즈에서요. 이 라틴계 보이그룹 메누도의 전 멤버 로이 로레솔이 자신의 10대 시절에 그 RCA 레코드 고위 임원이었던 호세 메넨데스, 그러니까 이 메넨데즈 형제의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폭로하면서 이들 형제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그때 재조명됐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2024년에 넷플릭스 통해 공개된 드라마 시리즈가 젊은 층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이 이야기가 다시 화제가 됐고요. 드라마는 단순한 범죄 스토리가 아니라 복합적인 가정 폭력 또 생존 심리를 조명한 점에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그렇다 그러면 이 형제 가족이나 친척들은 지금 이 재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법정에는 메넨데즈 형제 사촌들도 증인으로 출석해서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 사촌은 양쪽 가족 모두 35년이면 충분하다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이들을 용서했다고 밝혔고요. 또 다른 사촌은 형제들이 수감 기간 중 1000배는 달라졌다면서 이들이 석방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이 다큐멘터리 봤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그랬는데 다큐멘터리 내용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35년 전에 아동 성폭력에 관한 인식과 지금의 인식이 많이 또 달라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재판을 할 때 그 성폭력과 관련한 증거 자료들이 많이 채택이 안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재판은 다시 해볼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재심은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재심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재심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그때 LA 카운티 검사장이었던 조지 게스콘이 어허.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어허. 그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게스콘은 재선에 실패했고 그러고 나서 보수 성향 지금 네이턴 호크먼이 검사장으로 당선되면서 어허.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서 재심 청구를 철회하려 했습니다. 어허. 근데 재직 판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아. 결국엔 그렇게 재심이 진행이 된 것이고 감형 결정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형제들을 둘러싼 논란은 뭐 여전히 남아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아직도 그 형제들 나쁘다고 그러는 사람들 많이 많습니다.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동안 천정부지로 치솟던 이 계란, 달걀 가격이 지금은 좀 떨어졌다고요. 네, 지난달 달걀 가격은 그 한 달 전보다 12.7% 거의 1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최근 노동통계국 발표에 따른 수치인데요. 이건 1984년 이후 가장 큰 월간 하락폭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방농무부도 지난주에 large, 이 대형 흰색 달걀 더즌 12개 평균 가격이 $3 30센트로 일주일 전보다 69센트가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달걀 가격이 치솟기만 했던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반전인데 이렇게 갑자기 달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최근에 그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줄어들었고요. 아, 네. 여기에 더해서 또 달걀 수요까지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달걀 가격은 지난 5개월 동안 그리고 19개월 중에 17개월 동안 급등했었는데요. 그렇게 달걀 가격이 뛰었던 주요 원인이 잘 아시다시피 그 치명적인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인해서 수많은 산란개가 살처분됐기 때문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다행히 좀 진정됐습니다. CNN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언급했죠. 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달걀값 허구가 갑자기 현실이 됐다 이런 제목으로 어느 부분이 맞았고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짚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처음엔 틀렸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 맞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몇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 지속적으로 달걀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당시엔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아하.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달걀 가격이 취임 이후에 뭐 93%, 94%까지 하락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 실제로는 지난달 달걀 가격이 12% 하락했을 뿐이라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달걀 가격이 하락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드러나긴 했지만 그 주장의 시점 또 터무니없는 그 하락폭은 매우 부정확했다고 꼬집었습니다. CNN은 그러니까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맞다고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싫은 거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여성들의 음주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30, 40대 미국 여성들의 네. 음주량이 크게 늘어났고 또 이로 인한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간질환 그리고 유방암 등과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음주 관련 통계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2023년 학술지 에딕션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5살이었던 여성은 1990년대 중반에 35살이었던 여성들보다 포금하거나 알코올 사용 장애를 보일 확률이 약 60%가량 더 높았습니다. 또 다른 한 의학 학술지에 실린 다른 연구를 보더라도 최근 여성의 음주 관련 사망률이 남성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음주율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음주율이 낮습니다.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음주율이 높은데 그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20세기 초반의 출생자들 사이에선 남성이 여성보다 음주를 할 확률이 3배가량 높았는데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로 보면 격차가 1.2배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들이 이제 술 마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네네. 어떤 요인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 주요 원인으로 이런 점들을 꼽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 상승, 경제적 자립, 또 결혼과 출산 시기 지연,
그리고 여성 타겟 마케팅 확산 등입니다. 예일대 한 교수는요, 알코올 산업이 여성 소비자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건 단순한 수요 반영이 아니라 전략적인 시장 창출의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술을 마시는 것이 여성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여성은 남성보다 체내 수분 비율이 낮고 체지방이 많아서요. 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하. 따라서 간 질환, 심장병, 뇌졸중, 유방암 같은 질병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내 유방암 발병률이 해마다 1%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50살 미만 여성들에게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추세고요. 전문가들은 이에 관해서 알코올 섭취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잔의 음주도 유방암 발병 위험을 약 10%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그렇군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요새 광고를 봐도 여성분들이 이렇게 술 마시는 장면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아, 남성들이 그래요? 마시는 것보다. 아하, 예. 네. 예전에 기억나세요? 버지니아 슬림스라는 담배. 담배, 네, 예, 네, 네. 그거를 여성용 담배라는 식으로 이렇게 광고하기 시작하면서 아. 여성들이 그렇게 들고 폼 네. 이렇게 하는 이제 모델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여성분들이 담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피기 시작했다. 가늘고 좀 길었던 맞아요. 가늘고 길고. 거였어요. 예. 예, 그게 이런 광고, 이런 주류 회사들의 그런 여성을 겨냥한 네. 광고도 이게 여성들의 뭡니까 음주율을 높이는 그 분명히 그게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광고 잘 만든 거네요,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네. 광고가 참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예. 그 특히 여성분들 뭐 와인잔 앞에 놓고 네. 온갖 표정 다 짓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 네,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정치권의 이야기를 공화당 입장에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고일 관세 부과 정책을 또다시 급선회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거 뭐 어느 쪽의 어느 장단에 지금 춤을 춰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이건 너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급선회라고 보지를 않고 네. 지금은 내고하는 단계라고 보는 거죠. 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125%, 145%의 관세를 시행한다면은 두 나라 다 망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뭐 자존심 때문에 이게 그냥 막 올라갔는데, 저희 그 미국의 재무장관 그 버센 이분이 굉장히 아주 조용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선 지금 내고하는 단계고, 이 내고하는 단계에서도 우선 10% 올린 거는 지금 계속 적용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좋은 딜인데 벌써 작년 4월에 관세 수입이 지금 그러니까 2025년 올해 4월 관세 수입이 $16 빌리언 달러로 1년 전보다 벌써 $9 빌리언 달러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관세 수입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는 지금 이런 문제들을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90일 정도 유예 기간을 줌으로써 서로가 이제 뭐라 할까요? 할 수 있는 내에서 이제 관세를 이제 내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1년에 1.2 트릴리언 달러라는 무역 적자를 공화 민주 모든 정치인들이 이거를 지속할 수는 없다라고 동의를 하거든요. 네, 네, 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싸울 이유가 한 20년 동안 지금 아무 정치인들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이 상태까지 온 거거든요. 네. 이런 20년간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유스트된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꾸려 그러니까 뭐 부작용이
오는 거는 당연하겠죠.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보면서 아하.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오늘 120% 올라갔다, 뭐 내일 뭐 유예한다 이런 그 흥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요 6천억 달러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경제 정책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변호사님 잠깐만요. 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천억 달러를 투자 유치했다라고 지금 정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뭐 MOU지 무슨 그게 확정서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정부 간의 모든 이런 협정들은 MOU로 시작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근본적인 큰 프레임을 잡게 되면은 6천억이다, 2천억이다. 오늘 또 카타르 그 네. 나라하고 2천억 또 뭐 투자 유치를 했다 그러는데 네, 네. 이 정상들은 큰 프레임만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 내용들은 이제 각 나라의 이제 그 회사의 회장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30명 넘는 미국 그 대기업들의 회장들이 지금 대동하고 갔거든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네. 네, 네. 물론 일론 머스크 여기 LA 타임스 주인 그 신슈왕인가 그 중국 분도 가고 또 엔비디아 그 젠슨 황도 가고 한 30명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30명 이상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대동해서 지금 중동에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네. 재밌는 내용들은 여러 회장들이 지난번 대선 때 바이든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보면은 이번 기회에 상당한 액수의 외국인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거로 보고 또한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중이 아주 강한 것을 이제 세계에서 알게 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미국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시작하고 이런 그 높은 관세나 운송비를 피하는 게 앞으로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면 변호사님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의 이 중국 관세 정책에서 결론적으로 중국 수싸움에서 중국한테 지고 말았다 뭐 이런 식의 그 언론 보도는 다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짜 뉴스다 진짜 뉴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잘해도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아하. 이 관세 문제는 한 달, 두 달 만에 이렇게 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운동 경기처럼 어느 이닝에서는 우리 쪽이 이길 수도 있고 다른 이닝에서는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아하.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잘했다 못했다 얘기를 하면은 뭐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내고하는 절차 이 과정에서 뭐 왜 이렇게 했느냐 잘했냐 못했냐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또 그리고 민주당이나 이 메인 미디어에서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을 깎으려고 하겠죠. 뭐 그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다고 그분들이 어떤 무슨 해결책을 내놓은 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뭐 저기 협상을 하는 과정인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오는 그 발표 내용에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아니네.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되게 혼동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돈도 더 안 쓰게 되고 꽉 쥐게 이거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소비를 아주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늘 불안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그 불안한 거는 예. 뭐라 그럴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20년 동안
이 해온 모든 관습과 무역 그 구조를 지금 뜯어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뭐라 그럴까요? uncertainty, 확실성이 없어지니까 불안하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하죠. 오늘 아침에 USA Today를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하는 가정용품의 냄비 뭐 이런 프라이팬은 90%를 수입을 하고 중국에서요. 그렇겠죠. 하고 접시는 66%, 젓가락, 뭐 포크 등은 87%, 냉장고는 87%를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서민 경제에 이 중국과의 그 무역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아침에 고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그 인더스트리, 이런 무슨 가정용품 만드는 데서부터 하이텍서부터 이 뭐 인더스트리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된다고 보기는 힘들고 앞으로 한 4, 50일, 90일 내에 양쪽 나라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좋은 무역 딜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지금보다는 저희가 관세를 더하든지 수입을 덜 하든지 해서 지금보다는 나은 딜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그런 근본 취지는 다 억울해하죠. 뭐 누구든지 그건 다 그 뭐 맞는 얘기야. 우리가 정말 너무했어. 또 다른 중국 애들이 정말 너무 이 미국한테서 울거먹었어. 뭐 이런 생각들은 다 하고 있는 건 그건 사실인데 이 결과를 지금 좀 기다려서 언제 이제 이 마지막으로 좀 기다려서 때를 보고 좀 이 판단을 내립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저도 이 중국하고 이 미국하고의 무역에 대해서 이제 여러 아리거리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네. 너무 힘들어요. 왜 네. 그러냐면은 그렇죠. 택 기업마다 원하는 게 다르고 또 그 나라의 국가 뭐랄까요 비밀을 유지하는데 칩을 어느 정도까지 어드밴스된 칩을 팔아야 되느냐 이게 이 디테일 그 자세하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 이게 말도 못하게 복잡하고 전 모든 기업들과 인더스트리가 다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냥 10% 다 같이 올리자라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좀 두고 두 나라 사이에서 인더스트리별로 보면서 하나씩 좀 시간을 들여서 해결을 해야지 그냥 뭐 일률적으로 10%다 5%다 할 수 있는 그런 무역 내용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동안 주식시장도 다시 어느 정도 올라왔고 조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고 앞으로 한 4, 50, 90일 정도 기다려야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과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는 기대를 하는 상황이 아닌가. 네, 네. 그렇게 봅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 함께했습니다.